도파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도파민이 하는 기능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파민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 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네, 도파민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주의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도파민이 하는 기능 중에는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그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 해부생리학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파킨슨병이랑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의 분비가 부족할 때, 그리고 이 도파민 수용체 결합이 제대로 안 될 때 파킨슨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체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요, 뭐 어떤 동작을 시작하거나 멈추거나 지속하거나 할 때 되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어떤 걸 처음 시작할 때, 그 동작을 시작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한참 동안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걷는 다음에 한 발짝을 겨우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걸음을 멈추려고 할 때 온 힘을 다해도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한참 동안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겨우겨우 내가 하던 동작이 멈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게 동작이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도파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파킨슨 병이랍니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통로에 대한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크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경로를 따라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먼저 지금 여기 보면은 벤트럴 태그멘트럴 에어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 벤트럴이라는 건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복측이 이게 한문에서 복자가 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측이라고 하면은 배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배가 있는 부분은 앞쪽이고 등이 있는 부분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벤트럴이라는 거는 배 쪽.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앞쪽에 위치해 있다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태그멘트 에어리아, 피계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도파민을 합성해서 온몸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중추예요. 그래서 여기를 쾌락 중추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추에서 이렇게 우리 뇌 전체를 아주 포괄적으로 삥 둘러서 순환하는 패스웨이 통로가 있죠. 이 회로가 중뇌 피질 경로라고 해요. 여기 중뇌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대뇌 피질을 전체적으로 쫙 훑고 지나가잖아요. 전두엽부터 시작을 해서 후두엽까지 쭉 훑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회로가 지나가는 이 영역에 뇌 기능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중뇌 피질 경로가 계획과 의사결정 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 피질 부분이요. 특히 전두엽의 피질 부분에서 하는 특화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이런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흑질 선조체 경로라고 된 거, 이거 파란색 경로예요. 네. 여기 위에 부분이 선조체거든요. 그러니까 흑질에서, 여기가 흑질이고 흑질에서부터 선조체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말해요. 그리고 바로 이 선조체 부분 있죠. 여기에서 도파민의 전달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비와 전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걸리는 질병이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도파민이 운동과 관련된 작용들, 운동을 조율하고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선조체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흑질 선조체 경로는 근육의 수의적인 움직임, 그리고 기분 조절과 동기부여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이 흑질 선조체가 가는 부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 있죠. 살라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상 부분이에요. 네. 시상은 우리 뇌 속에서 감각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오감 있죠. 보고 듣고 촉감으로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이 오감이요. 다 이 살라무스를 통해서 뇌의 곳곳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라무스, 시상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뇌의 각각의 부분으로 보내주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다 무의식으로든 어디로든 다 보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필요한 정보만 갖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시상인데, 시상으로도 이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의 아랫부분이 바로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이요. 편도체하고 해마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계의 부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정서적인 그런 조절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분 조절, 동기부여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중내 피질 경로랑 똑같이 복직 피계 영역에서 출발하는 경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형계 쪽으로 향하는 경로가 있어요. 짧은 경로긴 한데 거기를 중내 변형계 경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변형계에 포함되는 그런 편도체, 그리고 편도체와 해마가 연결되어서 어떤 감정적인 기억이 저장되고 그게 패턴화되는 작용들,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획득하는 것, 쟁취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된 충동, 정서들이 여기에서 아주 강렬하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상 작용이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중내 변형계 회로라고 하고, 이걸 욕망 회로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도파민 버튼이 눌러지는 거요. 제가 도파민 버튼이 눌러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도파민이 합성이 돼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네, 복직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경로를 따라서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버튼이 눌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극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파민이 팡팡팡팡 나오게 돼요. 이 자극이 줄어들면은 도파민도 분비되는 게 줄어들게 돼요. 도파민 버튼을 누르는 그 도파민 버튼 스위치는 무엇일까요? 이 옆에 그림의 이 여인은 뭘 보고 이렇게 놀라운 표정인 걸까요? 바로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그 스위치를 켜는 상태거든요. 도파민은요,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기대감, 이게 도파민 버튼을 눌러서 도파민이 막 팡팡팡 샘솟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무엇보다요, 불확실한 무엇 앞에서 내가 저걸 가져야겠어. 내가 이걸 해야겠어. 이걸 쟁취해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익숙한 거를 할 때보다, 익숙한 경험 속에 있을 때보다 새로운 걸 경험할 때, 무언가 새로운 것과 맞닥뜨렸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시작했을 때요. 그게 뭐 익숙한 거든 새로운 거든 확실한 거든 불확실한 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났을 때보다요. 경험 중에 있을 때보다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 있죠. 그때의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인류의 그 진화와 연결시켜서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새롭고 뭔가 기대감이 느껴질 때 더 많이 분비되게끔 이 몸이 세팅이 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그 원시 시대에는요. 아직 농사를 짓기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요. 사냥을 할 때요. 그때는 이제 어떤 무리들이, 인류의 무리들이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정착이 아니죠. 어느 곳에 이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열매들도 따먹고, 동물들도 잡아먹고, 그러다 보면은 열매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잡아먹을 동물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게 이미 나한테 익숙해진 곳에 있는 게 예측할 수도 있고 내가 이 환경을 통제할 수도 있고 뭐든지 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그 원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불확실하지만 내가 전혀 아는 게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되거든요. 새로운 곳에 가야지 거기에 또 새로운 먹을 게 있고 그곳에서 충분히 그 배고픔을 달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쫄딱 굶어 죽지 않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 탐험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을 하고 생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뇌 속의 도파민이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이 분비가 되도록 세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모험에 나섰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동물들이 아주 많은 그러니까 위험한 맹수가 아니라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럴 때 오게 되는 그 쾌감, 그 느낌이 이 원시인들을 또다시 새로운 모험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맞아. 내가 그때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 결과 나는 엄청난 성취감과 쾌감을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 나는 또다시 모험을 떠나야 돼.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도파민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동할 때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원시인류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굳이 애써서 어딘가를 탐험하고 개척하지 않아도요. 널린 게 먹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새롭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얘네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쾌감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이 지구가 탄생해서 인류의 먼 조상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인간이 존재하기까지요.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A4 용지에 점으로 잔뜩 찍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류의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됐을 때가 그 A4 용지 가득한 점 중에서 한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진화 심리학과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4 용지 가득히 점을 찍었을 때 지금 현생 인류의 이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는 현대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이런 시점이 된 순간이요. 그 전체 점 중에 마지막 몇 개 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구상의 생명의 진화라는 거는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탐험을 하던 수렵 채집인의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뇌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발전한 만큼 뇌가 그 속도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원시 인류, 수렵 채집을 하던 사냥을 하던 그 인류의 뇌가 가지고 있던 그 세팅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새롭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이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새롭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중독이라는 증상을 겪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약물 중독, 다양한 형태의 약물 중독들이 많이 있죠.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요, 약물 중에서 어떤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요, 도파민 작용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에 쓰는 약제들이 그런 약들이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요인으로 도파민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 약들에 오히려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더라도요. 약물만 복용해도 도파민이 팡팡팡 나오니까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쾌감 있죠.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한 쾌감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전과 똑같은 쾌감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점점 중독에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근데 사실 이 약에 중독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경우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것들 있죠. 지금 혹시 이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옆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중독된 상태라고 해요. 핸드폰이라는 건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하죠.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죠. 네.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핸드폰만큼 새롭고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하게 만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에 혹은 페이스북에 어떤 걸 올렸어요. 어떤 글이나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핸드폰을 내 옆에 뒀어요. 근데 여기서 인스타 알림 소리가 띵동 띵동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알림일까? 예측할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뭔지 이거 안 봐도 알아 이러신가요? 궁금하잖아요. 누가 좋아요 눌렀나? 어떤 댓글을 남겼나? 그때마다 도파민이 퐁퐁퐁퐁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샘솟을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나의 도파민 버튼을 계속 눌러주는 그런 신박한 기계가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도파민이 주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핸드폰을 내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죠. 핸드폰이 사라지는 순간에 도파민 버튼을 그렇게 쉽게 눌러주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을 통해서 얻었던 그 쾌감을 내가 쉽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쉽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귀한 핸드폰을 24시간 끼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핸드폰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게 도파민이 주는 그 강렬한 쾌감 때문인데, 사실은 도파민이 주는 강렬한 쾌락이나 쾌감은 인류가 생존하라고 세팅이 된 것이었던,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가 정말 최초의 인류가 살던 그 시대랑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진화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인류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던 그 도파민이 네, 우리를 어떻게 보면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현대인과 지금 원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뭐 어떤 거를 갖거나 뭐 갖지 못하거나 이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요, 원시인들에게는 그것을 구할 수 있거나 못 구하면 죽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뇌는 지금 얼마나 진화했다고요? 이 원시인의 이 옛날 인류의 뇌에서 얼마만큼 진화했다고요? 거의 진화한 게 없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요, 여전히 우리의 뇌는요,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없어도 우리가 안 죽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요,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아니야, 너 그거 없으면 죽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쇼핑을 하면서 이거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데 에이 일단 쟁여놔 하면서 마구마구 사서 쌓아두게 되는 거죠. 네, 지름신이 마구마구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네, 그 사람의 물론 우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요, 뭔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켰을 때요, 여기 도파민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경세포 말단이죠. 네. 이 터미널 부분에서 다른 신경세포 머리 쪽으로 이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신경 전달 신호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령이 되어서 다음, 신경 세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근데 도파민의 양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평소에 균형적으로 나오던 상태보다 너무나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이 수용체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해서 이 수용체 도파민이 결합을 하면서 전기 신호가 과도하게 계속해서 보내지겠죠. 근데 우리 몸은요, 균형이 깨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든 이거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도파민이 계속해서 어떻게 조절도 안 되고 계속 분비가 돼요. 내가 무엇에 중독돼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비가 돼요. 약물로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마구마구 분출을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그때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요. 그래, 도파민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보낸단 말이지. 그러면은 수용체를 없애버리겠어. 이 도파민을 받는 데를 없애버리면 아무리 많이 나온들 이게 전달이 되지를 않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도파민 분비가 너무 과도한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수용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3개 있던 거를 하나만 남겨놔요. 그럼 이게 아무리 많이 남아도요. 3개가 받아들일 때보다 하나가 받아들이니까 이 도파민의 작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균형을 되찾고자 우리 몸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왜 전에는 이만큼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쾌감이 느껴지더니 이제는 안 되지? 하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강한 자극, 조금 더 강한 자극, 그런 자극들을 추구하면서 도파민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죠. 하지만 어때요? 수용체는 그만큼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완전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독이 정말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입니다. 동물 실험을 한 연구 결과예요. 보통 동물 실험은 실험 쥐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쥐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쥐를 갖고 한 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까? 혹시 의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유전 정보로 봤을 때 이 쥐와 사람의 차이점은 정말 아주 미소한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래서 쥐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 실험 이제 실험 동물을 가지고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그 동물에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향기를 맡게 하거나 그걸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요. 그랬더니 이거 실험쥐였어요. 실험쥐의 그 뇌에 선주체 있죠? 아까 도파민 경로에서 봤잖아요. 선주체에서 도파민 농도를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쥐의 선주체에서요. 그리고 해마에서는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켰대요. 세로토닌 우리 바로 뒤에서 살펴볼 건데 그냥 우리가 많이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세로토닌, 행복의 호르몬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울감을 완화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해마에서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로요. 도파민 농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조절이 되고요. 세로토닌 농도가 늘어나면서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쥐의 불안도가 이걸 사용하지 않은 쥐의 불안도가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도를 감소시켰던 항불안 작용을 하는 성분들, 주요 성분들이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벤질벤조에이트, 리날룰, 벤질알코올 이런 성분들이었다고 이 연구 결과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가져왔거든요. 선조체. 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경로죠, 이 경로. 네, 흑질에서 선조체로 가는 경로. 이 경로를 조절해 준 거예요.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작용, 여기서 담당하는 작용이 움직임. 우리 신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조절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였어요. 네, 여기 이 작용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에센셜 오일 프로폴티 신경 조직에 작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으로 볼 때 널바인이죠.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는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불안을 감소시켜줬다고요. 엔제올리틱 효과. 이 두 가지가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에 있다는 거를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불안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망설임만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불안정한 신경 상태일 때, 불안정한 정서 상태일 때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도파민 뭐라고요?
확실한 상황이 아니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탐험해 나가는데 그 힘을 줄 수 있는 게 도파민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작용을 하는데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어떤 논문에서 표를 가지고 왔어요. 아예 이 논문이 Inhalation Aromatherapy via Brain Target Nasal Delivery인데요. 그러니까 인할레이션 흡입하는 거잖아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향기를 흡입했을 때요. 냄새를 맡았을 때 그래서 이 후각 경로를 통해서 그 향기의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우리 특히 이 무드 디스오더 정서 장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를 연구한 논문들을 쫙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정리한 이것도 리뷰 아티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퍼런스가 여기에서 취합해서 정리한 논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도파민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는 모든 그런 신경계 기능에 대한 작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들이요. 그 중에서 도파민에 대한 작용이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라벤더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보니까요. 주 효과가 불안, 우울, 그리고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효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 다양한 그런 신경계 작용들이 있는데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도파민 리셉터요. 도파민 수용체 중에서 D3라는 수용체를 늘려줬대요. 네. 이건 뭐예요? 수용체가 늘어나면은 도파민의 작용이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도파민을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도파민의 작용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도파민의 약해진 작용을 강화시켜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항불안이나 항우울 효과 그리고 수면 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멜리사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멜리사 에센셜 오일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줬어요. 늘려주는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안함을 완화시켜주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패티그는 피로거든요. 피로감도 완화시켜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건 어떤 기전을 통해서일까요? 뭔가 불확실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해볼까? 그 상황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꾸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건 어떤 기전에 의한 것일까요? 쾌락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을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게 도파민이었죠. 네,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 게 우울증이잖아요. 욕구를 다시 불러오는 건 도파민이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항우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거죠. 뭔가 나 움직이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멜리사 에센셜 오일이 이 도파민의 작용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들을 봤을 때 가장 주되게는 널바인과 세팔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항불안 작용이나 항우울 작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 그 항우울과 항불안을 통해서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또 반대로 신경계가 강화됨으로써 우울증이 완화되고 불안이 완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파릭, 정신을 명료하게 해주고 무언가에 집중해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이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킨 에센셜 오일들을 다른 논문에서도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세라피틱 이펙트의 메커니즘 오브 에센셜 오일인 무드 디소더. 그러니까 이 정서장애에서 에센셜 오일이 어떤 치료적 효과를 가지는가를 또 여기서 쥐였어요. 네. 쥐가 참 많이 미안하고 짠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네. 이 실험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레몬이랑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을 때 이 쥐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작용이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의 작용이 활발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동물들의 활동성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한 상태, 우울증의 상태가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레몬 에센셜 오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에 하는 작용으로 널바인과 세팔릭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몬 에센셜 오일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에 신경계를 강화하는 작용이 있어요. 정신을 명료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요.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줌으로써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그런 작용이 이 널바인 세팔릭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또 거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